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 공명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 공명. 어, 먼저 이 실습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량은 모두 2페이지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크기는 21 곱하기 21 cm. 그래서 전체 2페이지를 스프레드 페이지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펼친 페이지 사이즈는 아마도 42cm 곱하기 21cm가 되겠죠. 가로 42, 세로 21. 그래서 만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42 곱하기 21cm의 도큐멘트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 학생들은 21 곱하기 21cm의 도큐멘트를 2페이지 스프레드로 펼친 페이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채는 4도 컬러로 작업할 거고요. 사용하는 텍스트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공명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명이라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일단 첫 번째, 물리학에서는 진동계의 진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파동이 물체를 통과할 때 물체 진동이 더욱 증폭되고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또 화학에서는 어떤 화학 결합이나 문자 결합 구조가 2가지 이상의 구조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떠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만나서 에너지가 더 증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 이것이 깊이 동감하고 함께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공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 공명이라는 실습은요.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넘어가 버렸네. 이와 같은 의미와 함께 사진과 문자가 만나서 그 커뮤니케이션 에너지가 증폭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포그래피 공명 실습을 위해서 사진과 문자를 활용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품을 갖고 있죠. 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의 깊이도 서로 다릅니다. 특히 이들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그 간극이 더욱 크게 돼요. 이 실습은 어느 유명 인사의 인터뷰를 가정한 편집 디자인의 서장을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즉,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서 유명 인사의 인물 사진을 투영하고 공명, 즉 사진과 글자로 그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작업해왔던, 선정했던 대상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이 인물을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페이지를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 인물의 사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편집 디자인을 위해서 매우 고해상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고해상 이미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선정한 대상의 이미지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쉽게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실습은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선정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직접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제가 후반부에 그래서 이 실습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배우는 아니고 이제 외국인 배우들의 월페이퍼 참고 사이트들이 있어서 조금 해상도가 조금 높은 사진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참고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대상으로 선정한
선정 대상의 이미지, 고해상 이미지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고요. 좀 어렵다 하면 좋지 않은 해상도의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상을 바꿔서 선정 대상을 바꿔서 고해상 이미지로 작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요. 이 실습에선 우리가 이미지와 함께 타이포, 즉 문자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주는 뉘앙스를 문자가 함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들이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그 결과물들이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울먹이거나 호소하거나 강변하거나 수줍어하거나 침묵하거나 우쭐대거나 쾌활해하거나 또는 바삭거리거나 끈적거리거나 미끈거리거나 거칠거나 병약하거나 노쇠하거나 이러한 등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이렇게 타이포그라피는 메시지의 어떤 정서를 투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실습에서. 그래서 타이포그라피의 공명성은 매우 직관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매우 감각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논리적으로 이 선정된 대상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어, 노력들이 있어야만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감각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때문에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치열함과 명석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예시는 바로 혁명가인 체게바라의 타이포그라피 공명입니다. 그래서 이 체게바라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질 컬러, 이 사람에게 주어질 타이포, 어떤 느낌인지 미리 사전에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느낌을 전달할 것인지를 사전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스케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두고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우 혁명가적인 강한 인상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사진을 단도로 처리하고 거기에 어떤 컬러를 부여해서. 반면에 아래쪽에 볼게요. 위노나 라이더의 타이포그래피 공명이에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밝고 맑은 메시지를 타이포 또한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죠. 위쪽에 보이는 메시지와 또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 위노나 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밝음의 메시지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 동글동글한 그러한 느낌을 같이 다시 또 여기서도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더 이 대상 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증폭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메시지 없이 인물만 표현이 된다면 그 느낌은 사실 매우 반감이 될 거예요. 이 타이포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매우 증폭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연기자인 문근영의 타이포그래피예요.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주는 어떤 캐릭터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정숙하고 차분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딘가 맑고 밝은 그런 느낌을 느낌 있는 어떤 메시지를 조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디자이너도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타이포의 사용이 그러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타이포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자, 옆에 보니까 토로라고 돼 있어요. 한눈에 봐도 매우 정열적이고 강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만일 이 타이포그라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문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렬한 타이포를 만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갖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이 문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타이포그래피 공명을 실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이제 컬러의 매치입니다. 컬러의 매치. 사진에서 보여지는 컬러를 그대로 문자에도 전반적인 느낌을 같이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미지의 배우의 이 카라 부분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이쪽 위쪽에 사용했고, 또 배경에 사용된 이미지가 또 타이틀에 사용이 됐죠. 자,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는 에디 머피의 타이포그래피예요. 에디 머피, 유머러스한 배우죠. 그래서 이 유머러스한 배우의 느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자 타이포 또한 동글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매우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인물의 느낌과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타이포를 선택해서 타이포의 배치 또한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반적인 이 이미지의 느낌을 마치 그대로 따라서 그려놓은 듯한, 그죠? 그러한 문자 디자인을 만들어 줬어요. 자, 다음에는 기념비적인 작품의 타이포그래피 공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나치의 어떤 혁명가 느낌을 그대로 문자로 표현을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자, 넘어가는군요. 이 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메시지, 강한 메시지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이미지가 이렇게 타이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자를 가지고 전반적인 메시지를, 디자인을 증폭시켜줬죠. 또한 컬러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을 그대로 활용해줘서 전반적인 통일감과 함께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어요. 매우 적은 요소의 그래픽 요소만 활용해서 인터뷰 위드 헨리 힐머 해서 인터뷰 바이 영경, 디자이너 영경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문구는 사실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뭐 따올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따오시면 돼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 이 배우가 매우 이제 센시티브한 배우잖아요. 그 사진에 걸맞는 문자들을 선택해서 문자를 디자인해 줬어요. 이 사진에 맞도록. 그죠? 단지 이름, 이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가지고 타이포는 이름만 사용을 했어요. 다음은 디자이너 최경자의 타이포그래피 공명이에요. 최경자 디자이너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그래서 여기 이 실습에서는 사실 약간 포토샵의 기능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빗 레빈의 타이포그래피 공명.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사진이나 또는 스케치, 또는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빗 레빈의 캐릭터 스케치를 활용해서 뒤쪽에 더 많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느낌을 공명을 시켜 주었죠. 이미지가 주는 어떤 느낌을 그대로 문자에 넣었어요. 자, 다음은 짐 캐리의 타이포그래피 공명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비례 구조 또한 여기에서 잘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비례 구조, 전반적인 화면의 비례에서 어느 위치에 어디 부분을 지나가게 할 것인지, 특히나 인물 사진을 배치할 때는 눈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의 위치, 시선의 위치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첫 번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물 사진은요, 이렇게 시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선 주변에 무언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제일 먼저 사진에서
인물 사진에선 눈에 시선이 가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눈에 시선이 가게 되면 그 주변에 무언가를 배치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시선에서 맞추는 것이 맞는지 좋을지 또는 시선에서 흘러서 내려가도록 여기서 시선을 보면 이분의 눈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눈빛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서 그것을 거기에 어떻게 공명시킬 것인가는 그건 사실 디자이너의 자기만의 감성이에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네스 펠트로의 타이포그래피 공명. 또 브래드 피트의 타이포그래피 공명. 브래드 피트의 이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드워드 놀튼의 타이포그래피 공명. 자,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이포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 것이 좋았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의 시선의 위치에 맞춰서 쭉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준선을 삼아서 거기에 이와 같이 타이포를 배치했죠. 그리고 다른 타이포들도 이렇게 쓱 해서 시선을 유도할 때 1, 2, 3 이런 식으로 시선이 유도가 되는 거죠. 자, 패티 스미스의 타이포그래피 공명. 자, 패티 스미스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에는 시선이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데에서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시선의 첫 번째는 1, 그리고 2,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보는 거죠. 자, 타이포그래피의 공명을 너무나도 정말 정석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쪽에 있는 이러한 사례들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갖는 비례감과 왼쪽은 비어있지만 문자, 타입만으로 이 이미지의 비례감을 맞서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전혀 허전하다거나 왜소하다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그죠? 아래쪽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쪽과는 다르게 이제 실루에팅을 활용을 했어요. 마릴린 먼로인데요.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가 실루에팅, 반반씩 이렇게 다른 이미지처럼 반반씩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루에팅을 통해서 이 실루에팅의 느낌에 전혀 밀리지 않는 크기의 문자와 이미지 배치. 문자가 한 줄로 늘어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삼각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삼각구도로 맞춰서 이렇게 글줄을 내려줬죠. 거기에 필요한 문구들을 넣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컬러를 맞춰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컬러 바리에이션. 컬러를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하는 건 매우 산만해 보입니다. 컬러는 통일감 있게 특히나 사진과 문자가 배치될 땐 사진이 주목성이 매우 높은데 옆에 있는 글자에 많은 컬러를 좀 튀는 컬러를 넣게 되면 시선을 사진에 줘야 할지 문자에 먼저 줘야 할지 매우 혼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진이 더 강하게 시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진에 먼저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문자에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문자에 막 튀는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문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사용할 땐 문자에 사용되는 색상은 사진에 있는 색상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레이아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사진 안에서 색상을 차용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니콜 키드먼의 어떤 사진에서 황금색과 검정색이 포착되고 레드도 있어요. 물론 레드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니콜 키드만의 어떤 우아함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자도 우아한 명조체를 사용했네요. 컬러 또한 검정색과 황금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선이 일단 이쪽에 얼굴 쪽에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눈이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간다고 했잖아요. 가게 한 다음에 잔잔하게 아래쪽으로 문자를 잔잔하게 아래쪽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아마 문자를 위쪽에 배치를 했으면 매우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선이 있는 부분에 문자를 배치하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니콜 키드먼의 어떤 우아하고 잔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를 아래쪽에 배치를 했어요. 자, 여기 또 이것 또한 뭐 기네스 펠트로 앞에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기네스 펠트로의 공명이에요. 이 사진은 앞에 있던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의 기네스 펠트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에서 사용됐던 이미지를 그대로 배경에 활용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실습의 유의사항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같이 서체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서체의 타입에 부여되는 속성, 제가 누누이 매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자폭, 여긴 지금 자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폭은 뭐예요? 글자 크기가 100%로 사용되느냐, 세로로 길게 사용되느냐, 가로로 납작하게 사용되느냐, 이거 말하는 거죠. 장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폭,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자간,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 그리고 행간의 정렬, 행간의 크기, 그리고 정렬이라는 건 좌측 정렬이냐, 우측 정렬이냐. 사진의 이미지에 따라서 좌측 정렬이냐, 우측 정렬이냐, 또는 중앙 맞춤 정렬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색 효과,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색상, 그리고 톤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포는 디자이너가 손대지 않은 타입들 자체가 원래 컴퓨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매우 가지런한 것이 타이포그래피죠. 그렇기 때문에 꼭 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결정적인 필요가 느껴지는 것들. 자, 위에서 볼게요. 어떤 것이 결정적인 필요가 느껴지는 것들이요. 이런 거. 로빈 윌리암스에서 이 부분만 컬러를 딱 여기서 바꿔주는 거. 니콜 키드만의 N과 K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고 이 부분에만 컬러를 바꿔준 거. 이런 부분 내려주고. 자, 여기 사진에서 눈동자 부분을 이제 사진을 포토샵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눈동자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문자에도 한 번 더 사용해 줬네요. 이렇게 내리면서 맞춰주는. 원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정렬은 그대로 두되 행간을 위로 올려서 맞춰주는 거. 글자를 맞게 부수고 뭐 뒤틀고 변형시키고 여러분들 제가 실습 과제에 올려줄 때 보면 무언가를 막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구 뒤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문자가 잘 읽혀지지도 않으면서도 어색한. 왜냐하면 사전에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사전 계획과 컨셉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변형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꼭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서로 시각적인 어떤
라인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의도가 있을 때만 변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나는 에드워드 그리고 놀튼이라는 문자를 좀 글자 수가 여러 개인데 이것을 크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장을 많이 줘서 길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읽힐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손을 대야 한다. 결정적 필요가 느껴지는 것들만 손을 대라.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에서 타이포그래픽에 의한 레이아웃, 특별한 구조감,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어떤 레이아웃이 있어요? 짜자잔, 짠, 짠, 짠. 어떤 레이아웃의 어떤 비례감이 딱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타이포를 배치할 때도 여러분들 타이포그래피 비례 구조를 우리가 장작 5주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 비례를 맞춰서 시작 지점, 이 문자가 놓여지는 지점, 크기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사진 탐조라고 해가지고 사이트 하나를 올려줬는데요. 사실 이 월페이퍼 브룸이라는 사이트에서 또한 이게 그냥 월페이퍼 화면 데스크탑에 뭐 올려지는 만한 사진들을 모아놓은 자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 조금 큽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 이렇게 해서 막 찾았을 때 다운로드해서 열어보면 사진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유명 배우들의 사진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크게 큰 상태의 고화질을 찾을 수 있었기에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찾을 만한 데가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참고되라고 한 사이트 정도만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상에 인물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유명 외국 배우들의 월페이퍼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 실습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출처는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타이포그래피의 개념과 실제, 저자 원용 서승현 출판사 안그래픽스에서 제가 출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사진을 좀 타이포그래피 공명을 위해서 사진을 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포그래피 공명을 위해서는 사진을 좀 해상도가 사이즈가 큰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다운받았어요. 열어볼게요. 파일 열기. 배우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라드 버틀러라는 이 사진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공명을 맞추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스케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스케치. 어떤 이미지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가 라는 스케치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러한 분위기에 맞도록
사진을 가공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이미지 조정 메뉴에서 저는 약간 흑백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흑백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좀 다양하게 각색할 수 있는 어떤 어,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흑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 조정 메뉴, 흑백 선택할게요. 흑백 선택하면 보세요. 현재 이미지는 그냥 보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밝게,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녹슨 계열은 조금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해서 이미지를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컨트롤 J 해서 하나 더 복제를 해서 다른 이미지로도 바꿔볼게요. 조정 메뉴에서 이번에는 제가 색상 검색 한번 활용해 볼까요? 색상 검색. 색상 검색 선택해보면 to strip look 느낌 이렇고요. 3 strip 여러분들 변화가 보이시나요? 변화가 조금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들은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사실 보셔야 합니다. 비치 바이패스 뭐 이런 느낌이고요. 핸들라이트 이거는 뭐 원본 이미지처럼 촛불 느낌이죠. 크리스 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미리 컨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레드 앰버 올 컬러 가을 느낌이에요. 가을 남자 느낌. 이 느낌도 좋네요. 그죠? 자, 필름스톡의 느낌도 좋습니다. 포기나잇 이건 매우 야성적인 느낌이 나고 또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진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진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느낌이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가장 적합한지 선택하셔가지고 쭉 확인해 보시고 선정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코닥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틸 오렌지, 텐션 그린 비슷비슷해요. 그죠? 제가 틸 오렌지 선택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열었을 때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수정한 이미지예요. 이건 이제 제가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죠? 원래 불러왔던 이미지, 원래 불러왔던 이미지를 흑백으로만 전환한 거고요. 흑백으로 전환할 때도 조금 더 밝게 빼줬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메뉴에서 색상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는 컨트롤 J 해가지고 하나 더 복제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체기바라 느낌 있었죠? 조정 메뉴에서 포스터화 한번 해볼게요. 포스터화 하면 이런 식으로 흑과 백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뭐, 레벨이 높아지면 이제 곱게 되고요. 레벨을 제가 이와 같이 주면
매우 매우 인상이 강한 그러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좀 너무 밝게 선택을 해서 이 느낌도 좋네요. 제가 한 3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 여기에 색상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두고 색상을 혼합을 시킬 수도 있죠.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또 룸라이트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한 후에 저는 이제 이 이미지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미지를 가공한 후에는요,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이 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지 크기. 와우, 엄청 크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해상도가 72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쇄용으로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샘플링이 해제된 상태에서 폭 높이 해상도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꼭 해상도를 한 300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올렸더니 크기가 매우 작아지네요. 그죠? 부적합해요. 사용하기에. 여러분 이미지를 찾을 때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이미지 자체가 매우 큰 이미지예요. 매우 큰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300으로 놓았더니 폭이 21, 높이 13 매우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200 정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200으로 사용해도 높이가 20인데요. 20이에요. 이미지가 너무 많이 트리밍이 되어가지고 20이면 어때요? 우리가 도큐멘트가 21cm잖아요. 21cm보다도 작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180, 네, 좋아요. 180 정도로 할게요. 21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또 여분 마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미지가 가공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인쇄용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 모드를 CMYK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모드를 변경하면 레이어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뜨죠? 네. 그래서 병합하지 않고 병합 안 하고 그냥 모드를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이대로 저장을 했어요. 이대로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고 이제 인디자인 또는 일러스트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일러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제가 말이 잘못났어요. 인디자인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자인으로 와서 제가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이제 새로운 실습이니까 새로 만들기 할게요. 가로 210, 세로 210, 밀리미터, 210mm, 210mm. 방향은 뭐 똑같이 하고요. 페이지에는 제가 두 페이지 만들게 되면 저는 페이지 마주보기 할 거거든요. 페이지 마주보기 하게 되면 페이지 마주보기 하고 두 페이지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페이지가 1페이지는 여기 붙고 2페이지는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냥 둡시다. 2페이지, 페이지 두 개 만들어서 페이지 마주보기 할게요.
그리고 여백 및 단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도큐멘트를 열어볼게요. 여백 및 단 지금 20mm, 20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확인했어요. 자, 페이지 패널을 볼게요. 페이지 패널을 봤더니 두 페이지 만들었는데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이렇게 각각 따로 있어요. 마주보기 해가지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기능을 사용했냐면 페이지 메뉴에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이걸 선택해서 재편성을 허용해줘요. 만일 마주보기 하지 않으면 페이지가 쭈루루루루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보기를 하되 페이지를 문서 재편성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텍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텍스트 만들어서 텍스트만 활용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디자인에서 사진 가져오기를 할 거예요. 사진 상자를 만들고 사진을 불러오고 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도구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 도구가 있어요. 프레임 도구는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도구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 다각형 도구. 얘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 타원 프레임 도구, 다각형 프레임 도구.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프레임이란 말이 붙죠. 그리고 사각형 안에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문자를 입력하거나 그림을 입력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 도구는 그냥 오브젝트를 만드는 도구예요. 오브젝트 그림을 만드는 거. 원을 만들거나 타원을 만들거나 사각형을 만들거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은 문자나 그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이제 일단 뭐 왼쪽에 먼저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불러올게요. 만들 때는 꼭 돌연 옆에 분리드 3mm씩 더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가 바깥으로 3mm씩 여백이 좀 더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클릭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옮겼어요. 화면을 조금 커맨드 0 눌러서 좀 확대도 하고요. 자,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은 텍스트를 불러오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림을 먼저 가져오기 한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각형 프레임을 먼저 만들거나 또는 그림을 먼저 불러오거나 둘 다 상관없거든요. 자, 먼저 제가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프레임을 만들고 이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 메뉴에서 가져오기. 미안해. 파일에서 가져오기. 편집 메뉴가 아니고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또는 컨트롤 D. 우리는 주로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해요. 일일이 이렇게 메뉴 열어서 가져오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일 메뉴에 있는지 편집 메뉴에 있는지 헷갈렸는데 가져오기 컨트롤 D. 그래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뭘 가져올래? 이렇게 뜬단 말이죠. 제가 바탕화면에 공명 사진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저장을 했죠. 그런데 저장한 파일을 제대로 저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을 안 한 모양이군요. 자, 내 컴퓨터에 저장. 저도 자주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월페이퍼. 자, 지금 레이어가 3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는 JPG였지만 파일 형식이 포토샵 PSD로 저장이 되죠. PSD 저장할게요. 활성 오케이. 자, 인디자인에서는 PSD도 불러올 수 있고 JPG도 불러올 수 있어요. 컨트롤 D 눌렀어요. 자, 이번에 파일 하나 더 생겼죠. PSD 파일이 이와 같이 생성이 돼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이 초반 버전에서는 PSD 파일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PSD 파일 페이지 버전이 확장되면서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제가 볼게요. 화면에 불러왔더니 제가 만든 사각형 프레임의 크기의 이미지가 어때요? 그대로 불러들여져 왔는데 옮기면 자, 여러분들 이미지 프레임에 그림이 불러와지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불러와진 이미지가 이동이 됩니다. 클릭하고 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줄이 선택되었을 때 선택해서 이 동그라미를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면 사진이 이동이 되고요. 반대로 이 사진 상자 자체를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떨 때 그래요? 제가 이 사진 박스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될 때 움직이면 그 이미지만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외곽, 이 동그라미가 아닌 외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사진 프레임 자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인디자인에서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이와 같이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제가 사진을 불러 들어왔어요. 불려 들어왔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불러오면 이와 같이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생기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미지 크기가 보이면서 프레임 안쪽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 프레임 상자, 그림 상자 자체를 이동시키고 싶을 땐 동그라미 영역이 아닌 바깥 영역을 클릭해서 이동을 시키면 된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불러들여 왔더니 보세요. 이미지 크기가 이와 같이 뭐 전체 이미지 상자 안에 가운데 이제 이미지가 처음에 배치됐잖아요. 배치됐어요. 이것은 프레임의 크기가 사진의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의 중앙과 프레임의 중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가져오기 해가지고 프레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사진을 그냥 가져와 볼게요. 먼저 사진을 가져오기 해볼게요. 열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에 사진 가져오기 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와우, 엄청나게 큰 그림이 불러와 줬어요. 그죠? 이와 같이 너무나 커요. 이 이미지는요, 불러올 때 사진을 먼저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사진의 크기만큼 텍스트 프레임의 크기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사진의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제가 Shift를 누르면서 줄였어요. 그랬더니 사진의 크기가 이와 같이 변형이 됐죠. 볼게요.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고 텍스트 프레임은 사진 프레임 자체는 이렇게 커요. 이걸 좀 줄여 볼게요. 줄여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의 프레임을 사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지금 사진의 위치가 이쪽에 왼쪽에 가 있잖아요. 사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사진 프레임에 마우스를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져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중심에 이와 같이 동그란 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동그란 원을 클릭하면 사진이 선택이 되면서 사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와우, 너무 커요. 그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 사진 프레임의 크기와 사진의 크기가 잘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냐면, 개체 메뉴에 보시면,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맞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맞춤. 이건 뭐냐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 내용 인식 맞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몇 개 복사를 할까요? 자, 프레임의 크기를 제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크기 위치 좀 바꿔서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이걸 좀 몇 개 복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개체에서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림의 비율에 맞게 프레임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비율에 맞게, 죄송해요. 프레임의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프레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크기가, 사실 좌우, 상하가 다 다르잖아요. 크기는 다르지만, 세로선에 맞춰졌어요. 세로선에 맞춰져서. 왜냐면 프레임 크기에 채우려면 빗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가로는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세로선에 맞춰서 채워졌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개체의 맞춤,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자, 이건 반대로. 여기는 세로선에 맞춰서 프레임에 꽉 채우기 위해서 가로선을 잘라버렸어요. 여기는 비율에 맞게 내용 전체를 다 넣어야 하니까 세로가 잘라졌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진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고 사진의 비율이 그대로 키워지거나 작아지면서 프레임에 채워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사진의 비율에 꽉 채우기 하기 위해서 아마 사진이 세로 사진이었으면 위쪽이 잘렸겠죠. 그죠? 가로로 채워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가로가 길었기 때문에 가로가 잘리고 세로선에 맞춰서 채워진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프레임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전부 들어와야 하니까 위쪽이 비워지는 상태가 된 거죠. 만약 이 사진이 세로 사진이었으면 세로로는 꽉 차고 가로가 비었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개체에서 맞춤, 내용 인식 맞춤이에요. 이것은 내용 인식 맞춤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앞에 것과 유사한 상태이지만 자, 이 내용 인식 맞춤은요, 앞에 요 기능과 같은 기능인데, 이미지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가운데에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네 번째 맞춤에서 내용의 프레임 맞춤. 사실 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요 두 가지 기능, 요 두 가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해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비율에 맞게 채워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맞춤에서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예요. 이건 뭐냐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맞춰서 프레임이 맞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제가 프레임을 작게 만들었지만 사진 크기에 맞춰져서 프레임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은 이미지가 큰 경우에는 잘 사용하기 안 되죠. 어, 이 기능은 이제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작은, 지금 프레임 크기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아까 그 기능을 사용하면 이 프레임의 크기가 사진 크기에 맞춰져서 매우 커지는 기능이다. 여기 화면이 이제 가려지니까 그 기능을 적용하진 않을게요. 다음에 요 기능은 객체에서 맞춤,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예요.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 이건 뭐냐면 이거 선택해 볼게요. 프레임 크기가 있잖아요. 이 크기에 맞춰서 전체 내용의 사진의 이미지가 꽉 맞춰지는 거예요. 원래 비율대로 하려고 하면 이걸 볼게요. 비율대로면 사진이 이만큼 더 가로로 남잖아요. 그걸 잡아 당겨서 이 프레임 크기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대부분 초보라든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 크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죠. 이렇게 만들면 만일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출판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사람으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사진을 사용할 때, 특히 인물 사진을 사용할 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능은 이제 디자이너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기능 볼게요. 문자 아니죠. 개체에서 맞춤, 내용 가운데 배치. 전체 요 이미지 그대로인데, 전체 사진 크기의 가운데가 이제 내용 전체의 프레임의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렇죠. 사진의 프레임의 크기가 전체 사진 크기의 가운데로 오게 되는 기능.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때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요 단축키는 외우도록 하세요. Ctrl, Alt, Shift, C 또는 Ctrl, Alt, Shift, E. 주로 Ctrl, Alt, Shift, C 또는 뭐 제일 편한 게 Ctrl, Alt, X죠. 내용 인식 맞춤. Ctrl, X 한번 눌러볼게요. Ctrl, X, Ctrl, Alt, X.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진을
불러와서 프레임에 맞추어서 집어넣는 방법. 우리도 지금도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사이즈에 좀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제대로 들어왔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사진을 불러올 때 제가 이번에는 가져오기에서 여러 개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기 하게 되면, 와, 보세요. 마우스 커서에 사진 뭐 껌뻑껌뻑 하면서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2개가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이렇게 껌뻑껌뻑 되고 있죠. 자,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하나 제가 첫 번째 엄청 큰 거였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사진을 먼저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프레임에 또 일일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진 프레임의 크기를 만들어 두고, 이렇게 2개 만들었어요. 만들어 두고 선택해서 컨트롤 D 해가지고 첫 번째 거 가져오고, 두 번째 거 클릭해서 컨트롤 D 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컨트롤 Alt X 눌러서 네, 컨트롤 Alt X 눌러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큐멘트 만드셔가지고 도큐멘트를 만드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적정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서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가공해서 도큐멘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 도큐멘트에 적정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시는 것까지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로 작업하시는 학생들은 일러스트에서 이와 같이 도큐멘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위에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파일 올릴 때는 PDF로 저장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